안녕하세요.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열리입니다. 여기 실학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부 마제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이곳은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의 고향입니다. 실학박물관의 위치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실학을 말하면서 정약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쓴 정약용의 시와 편지란 주제로 정약용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저술을 냈는데요. 정약용의 생애에는 18년간의 유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 뚫리는 고통을 감내해가며 500여 권의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저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첫 편지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술에 전념하는 것은 단지 눈앞의 근심만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형이 되어서 이토록 누를 끼친 것이 부끄러워 이로써 속죄하려는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심각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편지글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열정을 쏟아낸 저술에는 속죄의 마음으로 깊은 뉘로 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 속죄의 마음을 토해내듯 백성을 위한 저서를 완성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약용의 실천사상, 개혁사상을 살피기보단 자연인으로서의 정약용, 인간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의 풍치를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쓴 시와 편지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시와 편지글은 여유당 전서에 대부분 수록됐습니다. 이 여유당 전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정약용의 외현손 김성진과 더불어서 편찬한 정약용의 전집입니다. 정약용의 생가 이름 여유당을 딴 책명입니다. 실학박물관 소장유물 여유당 전서에서 발췌한 시와 편지글을 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시는 정약용이 유배길에 오르며 친지, 가족, 형제와 이별하던 순간의 심경을 읊은 4편의 시입니다. 정약용이 유배형을 받게 된 배경은 일종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적 숙청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조선 22대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은 정조 재위기부터 끊임없는 정치적인 모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조 사후 유배로 귀결된 것이죠. 정조 사후의 정권을 잡은 노름벽파는 정적 숙청의 명분으로 천주교를 내세워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사옥, 신유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천주교에 연루된 정약용의 집안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둘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형을 받아 각각 전라도 신지도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됐습니다. 정약용은 유배길에 오르며 친지, 특히 큰형 정약현과 숭례문 근처 서구마을에서 작별했습니다. 이때 읊은 시가 서구별입니다. 이 시의 인상 깊은 구절은 형 정약현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잠깐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었네.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가자꾸나. 애써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아우를 보내지 못해 눈물로 붙들고선 큰형 정약현. 정약용은 이 안타까운 작별의 순간을 시로 읊었습니다. 정약용이 한강을 건널 때까지 부인과 아이들이 따라와 사평마을에서 이별했습니다. 처자를 뒤로하고 유배길을 떠나야만 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정약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옷자락을 풀이치고 길을 떠나서 아득한 들을 넘고 물을 건넜네. 표정이야 비록 씩씩한 채에도 속마음이 나라고 다를 수 있으랴. 고개 들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니 오르락 내리락 짝과 함께 나는구나.
어미소는 송아지 돌아보며 울고 닭도 구구구 제 병아리 부르는데. 정약용은 옷자락을 붙드는 처자를 뿌리치고 유배길을 떠났습니다. 애써 꿋꿋한 표정을 지어보지만 길가의 송아지를 돌아보고 우는 어미소, 새끼를 부르며 우는 닭의 모습이 바로 가족을 떠나며 속으로 울어야 했던 정약용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평에서의 이별, 사평별이라는 시에서 처자와 이별한 정약용의 구슬픈 심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장기로 가는 귀한 길에 부모님 묘소가 있는 충주 하담에 도착해 성묘하고 나서 통환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정약용은 9살의 어머니를 여인 후 묘소를 찾아가 장가든 어른의 모습, 속과 진사시 합격한 모습, 대과의 급제한 모습을 차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진주 목사로 있던 아버지가 임소에서 돌아가시자 어머니 곁에 장사 지낸 후 다시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정약용의 모습은 유배 죄인이었습니다. 비통한 어조로 써내려간 하담에서의 하직 인사, 하담별입니다. 아버지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머니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가문이 갑자기 기울고 무너져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러합니다. 이 아들 낳고 부모님 기뻐하시며 기르시고 부지런히 보듬어 주셨지요. 하늘 같은 그 은혜 꼭 갚으려 했는데 이렇게 내쳐질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약용이 경상도 장기, 현 포항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조카 사이 황사영이 일으킨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01년 11월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한양으로 압송돼 모진 고문을 받고 유배지를 옮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입회되고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과천, 금강, 나주까지 유배 노정을 함께한 형제는 나주 율정 주막집에서 이별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 거처하면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유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고향 마제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갔습니다. 정약용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한강변 두물머리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강을 열수라고 불렀고 마제에 있는 정약용의 집 앞 실개천인 소천은 열수로 흘러들어갑니다. 정약용은 소개 끝에 두모포 나루를 이용해 한양이나 천지남 등 주변을 왕래했고요. 사계절에 맞춰 소천을 따라 꽃구경, 단풍구경, 눈구경 등의 놀이를 즐겼습니다. 정약용에게 열수, 소천은 부모 형제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처자식이 있는 고향을 상징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손수 소개도를 그려 벽에 걸어두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유배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지친 정약용이 중국 문인 소동파의 앙해산도를 떠올렸습니다. 소동파가 유배지에서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 고향산 아미산을 그렸다는 데서 착안해 정약용도 고향집 앞을 흐르는 소천을 그린 것인데요. 이 과정이 장난삼아 그린 소개도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자첨이 남쪽 바닷가에 귀양 가서 고향을 그린 아미산도를 보고 병이 나았네. 나도 지금 소내를 그려서 보고픈데 세상에 화공이 없으니 그 뉘에게 부탁하랴. 소나무, 노송나무 덮고 있는 것 우리 정자이고 뜰에 가득 배꽃 핀 곳 저건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 저기 있어도 갈 수가 없어. 나를 저걸 보고 서성대게 만드는 구려. 정약용이 그림으로라도 보고파한 고향 마제. 그곳에 남편 정약용이 보고파
그리움으로 병이 깊어진 부인 홍해안이 있었습니다. 1776년 정약용은 고향 마제에서 15살의 나이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인은 호조 자랑 홍화보의 외동딸 홍해안이고요. 정약용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정약용과 60년의 풍상을 함께했어요. 결혼 60주년을 회혼 또는 회군이라고 하고 이를 기념해 다시 치르는 혼례가 회혼례입니다. 정약용 부부도 회혼례 준비를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정약용이 회혼례 당일 아침 별세해 회혼례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홍해안은 지병으로 고생하다 남편 정약용의 사망 2년 뒤에 별세했습니다. 홍해안의 지병은 어쩌면 정약용의 유배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약용은 유배길 사팡에서 헤어질 때 홍해안의 안색이 좋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보약으로 살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가 시작되면서 홍해안은 남편을 대신해 고향집 마제를 지키며 집안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배지에 있는 남편을 살뜰히 챙겼는데요. 아픈 와중에도 수선한 옷과 남편이 좋아하는 찰밥을 지어 유배지로 보내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정약용은 부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시로 풀어냅니다. 새해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서라는 시입니다. 천리길을 어린 종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고 초가 주점 등잔 아래 홀로 앉아 한숨 짓네. 옷을 꿰매 보낸 아내 그래도 날 사랑하나 봐. 즐긴다고 이 먼 데를 찰밥 싸서 보내오고. 그리고 혼인한 지 30년이 된 1806년 겨울 홍해안은 유배지에서 찬 겨울을 나고 있을 남편을 걱정하며 사언의 시로 편지를 씁니다. 강진에 유배 중인 남편에게 보내다 라는 시입니다.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네. 그대와 이별한 지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니 내 생에 만나기 어렵네요. 집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으나 해가 저물도록 병이 깊어져 이내 박한 운명 어찌하리이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천리 밖에서 알아주실는지. 홍해안은 이 시 편지와 함께 시집 올 때 가져와 다망색으로 바랜 치마도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부인이 보내온 치맛자락에 두 아들에게 줄 훈계의 글을 적었고 매화나무와 새를 그려 시집가는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합피척과 매화병 제도에 얽힌 사연입니다. 정약용과 홍해안 사이에는 6남 3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남 2녀는 요절하고 2남 1녀만 장성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어 잔혹하게도 죽은 아이들이 산 아이들의 2배라고 했던 정약용은 자식을 앞세운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길에 오를 때 4살이었던 막내 아들 농아의 사망 소식은 유배지 강진에서 전해 들었는데요. 천연두로 사망해 아이의 생일날 땅에 묻었다는 편지를 읽고서 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데 살아있고 너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데 죽었구나 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농아는 정약용 자신이 유배지에 있어서 죽는 순간에 곁을 지켜주지 못해 다른 아이들의 죽음보다 한층 더 슬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6 아이들을 대부분 천연두로 잃었는데요. 아버지로서 겪은 이 아픈 경험은 홍역에 관한 의서, 마과 해통을 저술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식들도 자신의 유배와 함께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이른바 패족의 신세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자녀들에게 편지와 교훈을 내려주는 글을 보내 다독이고 공부시켰는데요. 패족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자포자기 하지 말고 성의를 다해 부지런히 힘써 독서하고 책의 중요 부분을 뽑아 옮겨 적고 글 짓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기를 바라지 말며 먼저 베풀고 절대로 마음속에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로 아이들을 훈육시켰습니다. 이런 아버지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아 아들 학연과 하규는 고증에 기반한 학술 활동과 학문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학연은 농학과 의술 등 실용 학문을 익혔고 두릉시사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1만 수에 가까운 시문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대표적인 친필 시집으로 이양 추운권이 있습니다. 하규는 생물 백과사전인 심영다식과 농가 원령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애를 엿볼 수 있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1801년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나주 율정 주막집에서 이별한 이후 죽을 때까지 재회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다를 사이에 둔 흑산도와 강진에서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와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약용이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소남 정약전에게 받들어 올리다 라는 시입니다. 제일 미운 것은 율정 주점에 문 앞길이 두 갈래로 난 것이네. 원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낙화처럼 뿔뿔이 흩날리다니 슬픈 생각 언제나 끝없지. 이 시는 소동파 소철 형제가 서로 주고받았던 여러 시의 운을 따서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지어보낸 것인데요. 형 정약전과 헤어진 율정 주막집을 가장 미운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지는 꽃처럼 흩어졌다는 표현으로 흑산도와 강진에 유배된 형제의 처지를 서글프게 읊었습니다. 아우가 보낸 시 편지를 받고서 형 정약전이 화답시를 보냅니다. 이 화답시는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미용 아우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하다라는 시입니다. 남쪽으로 오던 길 아직도 사랑하는 것은 율정의 갈래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네. 열흘을 갈기 늘어진 말 함께 타고 올 때 우리는 참으로 한 송이 꽃이었다. 아우 정약용이 전라도 유배 오던 길을 지금도 미워한다고 하자 형 정약전이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한 시입니다. 정약용은 율정 주막집을 이별의 공간으로 인식했지만 정약전은 형제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랑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함께했던 유배길에서 형제는 한 송이 꽃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탄식과 푸념의 시에 형으로서 아우를 보듬고 가르치려고 한 형제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 형제는 바다를 사이에 둔 수백 리 떨어진 유배지에서도 편지로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학술 활동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정약전의 대표 저서는 해양생물 백과사전인 자산어보입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편찬 계획에서 그림과 해설이 결합된 도감을 구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약용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정약용은 글로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 그림보다 낫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약전은 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날 전해지는 자산어보를 편찬했습니다. 정약전은 아우 정약용과 재회하지 못하고 1816년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정약전은 나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직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슬픔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이면서도 평생을 신뢰했던 벗이자 서로의 멘토로 산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초고를 완성했거나 집필을 마친 저서는 모두 500여 권에 이릅니다. 그의 저술의 시작은 형제, 부인,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붙들어준 가족 사랑의 힘,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쓴 시와 편지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